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두 번째 시간인데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자, 처음에 조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품을 사갖고 온 다음에 상품을 전 판매를 했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했단 말이죠. 자, 이제 기말이 됐어요. 올해 다 끝났고 그러면 창고 팔린 거 다 계산했고 그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 남아있는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아, 근데 아까 지금 교재 잠깐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가로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자료인데 여기서 뭘 하나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좀 많이 물어볼 타기정 대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어서 여기다가 타기정 대체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상품을 판매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이 지금 판매가 돼서 재고자산이 감소한 상태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인 지금 상품이 감소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감소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상대편 계정은 뭐가 돼야 돼요? 매출 원가가 돼야 돼. 이렇게 비용이.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은 판매했으니까 여기 매출원가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상품이 감소했는데 판매된 게 아닌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상품을 우리가 지금 삼성에서 노트북 사다가 판매하는 전자랜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상품은 뭐냐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자, 근데 상품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상대편 계정이 이 상품을 갖다가 그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고 하면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줄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러면 선물로 줬을 때는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접대비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상품 대변에다가는 상품인데 사변의 계정이 매출원가 판매된 게 아니라 여기 접대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접대비 금액은 얼마였냐면 20억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신입사원한테 노트북 저기 업무라고 주면 안 되나? 되겠죠. 아, 우리가 지금 노트북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우리 신입사원 직원한테는 다른 데서 사다가 줘야 돼. 있던 거 줘도 돼요. 되죠? 그럼 상품은 줄어들겠지만 상대편 계정이 매출원가 팔린 게 아니라 그 직원한테 준 거는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폭등생비. 얘는 똑같이 2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는 어떤 걸로 해줄까? 이 우리가 그 판매하는 상품을 갖다가 기부하면 안 되나? 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기부금 이렇게 되겠죠. 얘는 40원이었다고 쳐요. 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매출원가는 지금 우리가 판매된 게 지금 800원이라고 계산이 됐었는데 이 매출원가 중에서 이렇게 상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죠. 이거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타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부르는 명칭이 타 계정 대체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타계정 대체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루시게 되면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바뀌었어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타계정 대체의 의미는 뭐냐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 주세요.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매출 원가라는 말은 팔렸다는 뜻이라 그랬잖아.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이 타계정 대체된 것을 빼주고서 여기 80원을 빼주게 되면 72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 용어부터 타계정 대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재고자산이 판매된 것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고, 나중에 시험 문제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되면은 적요란에다가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그 코드 번호가 8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계 1급 과정에서는 이 타계정 대체 그 적요란에다가
이거 표시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 해주면 프로그램에서 매출원가에서 얘 다 판매된 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액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그래서 타기정 대체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그 재고자산에는 지금은 상품 갖고 설명하지만 원재료도 재고자산이고요. 제품도 재고자산이에요. 얘네들이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기종으로 바뀌었다면 반드시 적열안에다가 타기정 대체 기록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타기정 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여기서 해드린 거고요. 재고 자산의 감소는 반드시 감소는 매출인데 매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는 거야. 타계정 대체는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매출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 800 해놓고서 타계정 대체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은 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얘도 캡처 한번 다시 더 이렇게 해놓고 많이를 위해서 찍어 놓으시고 제가 요거 이따가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는 요거까지만 설명을 했으면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말 재고 자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나?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 거란 얘기죠. 자, 얘는 여기 쓸 난이 없으니까 여기다 띄워놓고 기말 재고에 대한 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라만 쓰면 되겠죠. 자, 기말 재고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우선은 그 수량을 몇 개가 있는지 금액을 개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그 재고 자산의 단가를 알게 되면 기말 재고가 얼마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선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아오라고 제가 직원한테 저기 시켰어요. 그러면은 창고에 가봤더니 그 수량이 한 개가 있더래요. 근데 그 창고에 있는 상품의 단가는 한 개당 10만 원이래.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겠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기말 재고는 10만 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수량은 한 개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이게 단가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짜리라고 했으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네요. 만약에 두 개 있었다면 20만 원 되겠죠. 세 개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 어떻게 한번 파악할 수 있다? 수량하고 그 상품의 단가만 알면 기말 재고 금액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거는 우리가 그 기말 결산을 할 때 이 수량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창고에 가서 상품이 몇 개 있는지 알아갖고 오라 그러면 수량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창고에 있는 수량 몇 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세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용어로 써요. 실지 재고 조사법은 가서 실제로 세본다 해요. 그 말을 여기 회계 용어로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부르고 또 어떻게 이거 말고 또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 창고에 물건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 100개 들어오고 80개 나갔다면 몇 개 남아 있어요? 20개.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죠. 몇 개 있는지를.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 기록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계속 기록법. 자,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말이죠. 여기 그 실지 재고 조사법과 계속 기록법을 혼합해서 사용해요. 두 개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수량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기말이 되면 공인회계사가 와서 실사하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뭐 실사한다? 현금 실사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거 12월 30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일 기말에 딱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날 뭐 일이 있다 그러면 1월 1일 쉬고 거기 그 재무 책임자하고 일정 조율해서 1월 2일 날이나 3일 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당일날 나와요. 그래서 재고 실사를 하는데 봐요. 창고에 재고가 정확히 그 개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선 장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기록해놨던 거 있죠? 그거 달라고 해요. 기록해놓은 거. 그럼 장부를 주겠죠. 그거 들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거 좀 맞춰보는 거야. 그게 실사예요. 그래서 우리 혼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합법을 사용합니다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이번에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이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100개 있건 간에 단가가 다 똑같다면 문제될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단가가 똑같을까 다를까? 1년 동안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그 상품이 가격이 항상 일정할까 들쭉날쭉할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물가가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물가는 인상될까 떨어질까? 그대로일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버스 요금 얼마였어요? 지금 어때요? 많이 다르죠? 제가 옛날에 짜장면 먹었을 때 한옛날에 150원이었어요. 버스 타는데 15원, 2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그럼 물가는 오른다는 게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물가 장사할 때에도 우리가 사갖고 오는 이 상품의 가격이 단가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첫째,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사갖고 올 때마다 어디에서 언제 사갖고 왔는데 얼마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거 다 기록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법은 이 기말 재고를 관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방법인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개별법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랜드라는 그 회사에 다녔었는데 거기는 의류 회사였었어요. 근데 그 의류 그 창고에 옷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럼 옷이 한 벌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여러분 의류 매장 가면 택 같은 거 붙어 있죠, 이렇게. 근데 그건 원가 택이, 그건 판매 택이고 원가 택을 붙이는 거야. 택 작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권총처럼 생긴 거에 택을 갖다가 인쇄한 거 달아놓고 그 옷 잡고 틱틱틱 쏘기만 하면 돼. 그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주 업무예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그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날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택 작업해야 될 옷이 한 100벌밖에 안 된다면 너무 금방 끝나겠죠. 한 1000벌 정도 들어온다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8시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매일 1000장씩 들어온다 그래도. 왜냐하면 계산을 한번 대충 해봐요. 1000벌 들어왔는데 택 작업 이거 하나 띵띵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몇 초 안 걸리겠죠. 1000벌이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근데 농땡이도 좀 쳐야 되니까 넉넉 시간 맞춰서 하게 되면 퇴근 시간까지 가능할 거란 말이죠. 혼자서도. 근데 얘가 1000벌이 아니라 10,000벌, 100,000벌 이렇게 들어온다면 혼자서는 밤을 새고 해도 모자랄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럼 인원이 늘어나야겠죠. 개별법이라는 것은 물건 들어올 때마다 시시콜콜 하나씩 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 정보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정보는 아주 훌륭하지만 정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겠다? 사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예는 들어드렸지만 좀 되게 동떨어진 얘기처럼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법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CU, 즉 유통업계. 유통업계에서는 이 개별법을 뭘로 사용하냐면 이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포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할인 매장이나 그다음에 CU 같은데 그런 데 가시게 되면 물건 계산할 때 계산기 두들겨요, 주판 두들겨요, 못 두들겨. 그냥 띡띡 쏘기만 하잖아. 그죠? 그게 포스 시스템이에요. 이 포스 시스템은 뭐의 약자냐면 포인트 of sales, 판매 시점에 이 원가 정보, 판매 금액 그게 동시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정보도 금액도
이익도 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포스 시스템이 가격이 쌀까 비쌀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물론 제가 구축해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비싸다는 얘기.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면 전국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서나 사용이 가능해요. 유통업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마트, 롯데마트, 그다음에 다이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에서는 이 포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업체들은 이런 비용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개별법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해요. 첫 번째, 선입 선출법. 두 번째로는 이동 평균법. 세 번째로는 총 평균법. 마지막 후입 선출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데 얘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물가 상승,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자, 우선 용어부터 설명합니다. 선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입, 먼저 들어온 거란 뜻이에요. 선자는 앞에 우리 계정들 할 때 선, 미리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입,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선, 먼저, 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먼저 사갖고 온 걸 반드시 먼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선입선출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그런 상품이 우리 주변에 뭐 있는지를 하나 떠올려 놔야겠죠.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더 빠를 테니까. 어떤 상품이 먼저 사온 거 반드시 먼저 팔아야 돼요. 우유? 또 유통기한 있는 건 어, 대부분 식료품이에요. 보편적으로.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흔하게 마트에 가시면 그 마트에서 그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이런 식료품인 경우에 빨리 사갖고 온 거 빨리 팔아야지 유통기한 지나면 못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진열을 할 때 어떻게 진열을 할까? 오래된 거. 먼저 사온 거 빨리 앞쪽에다 내놓고 최근에 사온 거는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뭐가 지켜지니까 선입선출법이 지켜지니까.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고객이네 마트에 갔어. 어떤 거 사요? 앞에서 사요? 뒤에서 사요? 중간에서 사요? 아니면 날짜까지 봐요? 그러면 그 매장 매니저들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 그죠? 근데 그 마트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만 가요? 저 같은 사람도 가요? 저한테 사오라고 시키면 저는 어떻게 집을 것 같아요? 뭐 날짜를 봐? 뭐 뒤까지 가서 이렇게 봐? 천만 해봤어. 앞에 있는 거 그냥. 앞에 있는 거 집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거 집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대. 그래서 뒤에 앉아있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준영 씨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사고 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거 갖고 가니까 마트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가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성분들도 그런 개념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다 여러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그런 의미로 지금 회계를 여러분이 배우시면서도요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면서 기억을 하셔야지 더 기억이 오래가고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자격심만 보려고 그냥 이것만 보면 요거 다 까먹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분이 실생활에 관련된 것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선입선출법하고요. 맨 끝에 있는 거 후입선출법만 먼저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후입선출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맨 나중에 사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판다는 얘기예요. 자,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걸 먼저 파는 그런 거는 우리 주변에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상. 신상들은 오래된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최근에 들어온 거 팔아야 돼요? 그럼 그 신상에 해당되는 거 많잖아요. 뭐 있어요? 옷 사러 갔는데 저희 매장은요 설립선출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있던 것부터 먼저 구경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사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러겠어요? 스마트폰 사러 갔어. 그랬더니 S20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S23이죠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지금 4년 전에 나왔던 갤럭시 저기 8, 5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희 매장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거든요. 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겠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신상들은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요 두 개 이제 말 뜻을 이제 알아들었죠. 그다음에 여기 좀 있다가 요거는 이동평균법이라든지 총평균법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 예제를 먼저 다 설명해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뭔지 모르겠는데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평균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중 평균법이라고도 불러요. 평균법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을 묶어서 가중평균법 아니면 그냥 평균법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단가 결정 방법에서 여기 선입선출법부터 후입선출법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요거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끝에 무슨 법 무슨 법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시험 문제예요.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고르래요. 그러면 하나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다르죠. 그래서 요거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찾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됐는데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후입선출법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요걸 한번 사례로 계산을 해드려 보면은 좀 이해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를 보게 되면 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여러분은 요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교재를 57페이지에 16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이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재 57페이지죠. 7페이지에 이거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거기 다음은 청솔상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고 있으니 매출 총이익은 아까 손익구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지 매출 총이익 나오죠. 바로 또 그 문제예요. 근데 손익구분을 외워놓지 않았어. 그럼 모르죠 이거.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10월 달에 거래 기록한 거 있잖아요. 요게 지난번에 장부에서 배웠던 상품 재고장이에요. 상품 재고장은 들어온 거, 나간 거, 남아있는 거 이걸 기록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는 장부를 이렇게 활용했더랍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0월 1일 거래요. 10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몇 개가 있었대요. 기초 재고 10개 있었다고 나오고요. 한 개당 단가는 얼마래요? 1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때 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1000원이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 그랬어요? 매출 총액 구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 기초 재고 10월 1일날 10개. 그다음에 단가는 개당 100원. 그래서 금액은 1000원. 이렇게 해놨죠. 자, 두 번째 10월 8일 날이에요. 10월 8일 날 매입을 몇 개 했대요? 매입 30개. 이번엔 단가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물가 상승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격이 올라 있어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3,300원 되려나? 3,300원. 자,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거래 볼게요. 15일 날은 매출을 했대요. 몇 개를 팔았나 봤더니 25개를 팔았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가는 얼마에 팔았냐면 140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5 곱하기 140원 하게 되면 3,500원이네요. 3,500원에 팔았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 다시 또 매입을 했대요. 몇 개를 매입했냐? 15개를 매입했고요. 단가는 120원에 매입을 했네요. 그래서 금액은 15개 곱하기 120원 하면 1800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10월 달에 거래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해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단 말이죠. 자, 봐요. 선입선출법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입선출법이 됐던 구입선출법이 됐던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순서는 판매가 됐을 때요. 그래야지 먼저 사갖고 왔던 거 먼저 팔았다는 말이 성립이 되니까. 근데 매출 언제 일어났나 봤더니 요때 일어났죠. 이때 몇 개를 팔았어요? 25개를 팔았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 맨 먼저 있었던 거 얘부터 팔아야 되겠죠. 10개를 팔았고 또 여기서 몇 개를 더 팔아야 돼요? 15개를 더 팔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자, 판매된 거 10개. 단가는 얼마? 100원. 금액은 얼마? 1000원. 판매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단가는 얼마짜리가? 110원짜리가 판매된 거. 그럼 얘는 얼마예요? 15개 곱하기 110원 하니까 1650원이네요. 1650원. 자, 일단 판매된 거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번에는 남아있는 거 재고를 색깔을 제가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판매가 끝났죠. 자, 기말이 됐어요. 재고 얼마짜리가 몇 개 남아있어요. 여기 30개 중에서 15개 팔았으니 여기서 15개가 남아있겠죠. 재고가 15개가 남아있는데 단가는 얼마짜리가요? 110원짜리가. 그럼 금액은 얼마가 돼요? 똑같이 1650원 되겠죠. 그리고 10월 30일 날 사갖고 왔던 거 요거 그대로 남아있겠죠. 아직 판매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15개가 단가는 얼마짜리로? 120원짜리로 1800원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기말재고 여기 남아있죠. 그죠? 기말재고는 그래서 금액이 계산을 해봤더니
1650원 더하기 1800원 하니까 3450원 나오네요. 그래서 기말재고가 3450원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 빼야 되죠. 수식을 매출액은 얼마였어요? 매출액은 여기 이렇게 파는 거 3,500원이라면서요. 3,500원. 그죠? 두 번째 뭘 빼줘야 되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매출 원가는 여기 팔린 게 상품 팔린 게 매출 원가잖아요.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요? 2,650원, 2,650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매출 총이익은 3,500원에서 2,650원 빼니까 850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해됐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겠다. 자, 이거는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상품 재고장에서 하나하나 골라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오리지널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매출원가 계산할 때 저기 총계정원장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는 거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린 거, 이게 팔린 게 매출원가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계산했던 건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몇 개밖에 없겠어요? 수백 건, 수천 건 있겠어요. 그거를 장부 상품 재고장 갖다 놓고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계산하는 방법 봐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여기 총계정원장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제가 그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골 때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근데 여기 또 편리할 때가 있어. 시험 문제에서 풀 때. 내용만 정확히 알면. 자, 상품 계정 있죠. 자, 이거 그냥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뭐가 세트라 했어요? 아까 했던 매출액. 매출액은 벌써 주어져 있었죠. 3,500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좀 띄어쓰자. 매출 원가는 계산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차감한 금액이 매출 총이익 이렇게 하기로 기본 틀이 세트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상품 재고장에서 기초 재고 금액 얼마인가요? 여기 기초 재고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죠? 얼마? 1,000원. 단기 매입액 얼마예요? 단기 매입액은 이하하고 3,300원하고 매입 요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5,100원이죠. 아, 이거 어렵냐고 쉽다 그랬잖아요. 5,100원이죠. 기말재고 계산 요거 했죠. 기말재고 얼마예요? 3,450원이죠. 이게 지금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저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요거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나마. 오케이? 그럼 두 개 더 하면 6,100원이죠. 6,100원에서 3,450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6,100원에서 3,450원을 빼니까 2,65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매출원가 2,650원 나왔죠. 그럼 매출원가 여기 계산됐으니까 여기가 매출원가가 2,650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결과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3,500원에서 2,650원 빼니까 850원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서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을지 둘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림이 훨씬 보기가 깔끔하죠. 숫자도 정확하게 나오죠. 이해됐음? 오케이. 그쵸.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빈칸 3개는 채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죠.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할까?
이게 계산을 평가. 문제에 따라 달라요. 두 개 다 방법을 아시고 계셔야 돼. 총계정원장에서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 작성 못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기초재고는 알겠죠? 단기 매입액 알겠죠? 그다음에 매출액 알겠죠? 팔린 거는 매출원가죠? 남아있는 거 기말재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차후에 요거 그대로 연습을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말재고를 계산하면서 지금 선입선출법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볼 테니 그럼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죠.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아마 방법만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매출을 25개가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부터 빼요? 뒤에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것부터 먼저 팔아야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10월 30일에 사갖고 온 거 이거 왜 안 팔아요? 아니 파는 날 이날 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팔어? 아마 유진이가 그렇게 생각했나봐. 진짜 한꺼번에 다 써놓으니까 미리 사갖고 올 걸 미리 팔아? 판매되는 시점에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10월 8일께 팔렸겠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팔린 거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후입선출법일 때 그러면 25개가 팔렸는데 단가 얼마짜리로? 110원짜리로 25개가 팔렸대요. 그러면 25 곱하기 110원 하게 되면 2750원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더 팔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말재고 계산해 보세요. 재고 개수는 수량은 남아있는 거 똑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기말재고에서 여기 25개 팔았으니 우선 기말재고 10개가 남아있겠죠. 그죠? 기말재고가 10개가 남아있는데 여기 100원짜리겠죠. 아이고 100원짜리 그러면 금액은 그대로 1000원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10월 8일 거 25개 팔고 몇 개 남아있어요? 5개 남아있고 얘는 얼마짜리예요? 110원짜리. 그럼 얘는 금액은 얼마예요? 550원 되나? 110원 곱하기 5개 하면은 550원. 자, 그러면 기말재고가 얼마가 됩니까? 아니, 틀렸다. 그것도 모두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 사갖고 온 것도 남아있겠죠? 15개가 단가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대요? 120원이고 금액은 1800원. 자, 여기 다 합치면 되겠죠? 기말재고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면 2800원에다가 2800원 더하기 550원 이렇게 하게 되면 3350원 나오네요. 3350원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음? 자, 그럼 기말재고도 구했고 매출원가도 구했고 자, 그럼 매출총이 구해야지 되는데 얘도 구분하려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얘는 지금 뭐만 바뀌어 있겠어요? 기말재고가 바뀌니까 매출원가가 바뀌겠죠? 상품 차별은 똑같아요. 자, 기초재고는 몇 개였었어요? 얼마? 1000원. 단기 매입액은 5100원 똑같죠? 기말재고가 바뀌었어. 기말재고는 얼마예요? 3350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로 결정이 돼요?
음, 6,100원에서 빼기 3,350원 빼니까 2,750원 나오네요. 2,750원. 그쵸? 자, 그럼 이제 계속 나열을 해봐요. 매출액은 3,500원이었는데 매출 아이고 매출 원가는 지금 계산된 게 3,350원 아니지 2,750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3,000원에서 매출 총이익은 3,500원에서 2,750원 빼게 되면 750원 나오네요. 됐어요? 지금 제가 일단은 녹화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다른 거 교재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거 한번 또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다른 게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는 호입선출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요 결과로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어. 그 결과로 뭘 외워야 되냐면 선입선출법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로 나왔죠? 여기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 금액 얼마? 3,450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의 금액은 얼마 나왔죠? 3,350원. 여기 써놔 볼게요. 기말재고의 금액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금액이 아니라 크기. 선입선출법을 했더니 3,450원 나왔죠. 후입선출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350원이 나왔죠. 그리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이 기말재고를 이 방법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요 두 가지 금액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을 때도 있고 이동평균법이 보편적으로 커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된다. 요거부터 기억을 딱 해놓고 나머지 파생되는 건 지금부터 이론으로 설명을 들으시라는 얘기죠. 자, 화면 보세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를 계산했더니 금액이 제일 크게 나온다. 얘기했죠? 그러면 기말재고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후입선출법이에요. 여기 써놨죠? 자, 다시 한번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입선출법. 기말재고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요? 후입선출법. 자,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된다는 것은 얘가 가장 크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가장 적다는 뜻이죠.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돼. 연습할 거지만. 다시 기말재고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무엇이죠?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무엇이죠?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방법은 뭐죠? 이거 계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말로 나오면 이거 모르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헷갈리게 제가 많은 걸 반복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는요. 여러분 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 그 재고에 따라서 지금 변동되는 것들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말 재고 자산이 제일 크게 계산되는 방법, 그다음에 제일 적게 계산되는 방법.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봐요. 다음 중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익. 그럼 이익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아까 자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자산이 크게 계산되면 이익도 크게 계산되겠죠. 매출원가는 적게 계산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까 말씀해드렸던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 계정하고 연결이 되면 얘가 단순히 회계 1급 문제가 아니라 세무 2급, 세무 1급 문제까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 얘를 딱 하나 기억해 놓고 얘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배운 내용 갖고 잘 유출을 하셔야 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선입선출법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지금 그 다른 회사 하나를 M&A 흡수합병을 했어요. 사들였어. 그랬더니 기말재고 자산 평가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래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뀌었죠. 기말재고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외워놓지 않았으면 모르죠. 즉 그 말 뜻은 뭘 얘기하라는 얘기냐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뀌었다면 기말재고 금액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익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매출원가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요것들이라서 이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급수만 나눠서 출제가 될 뿐이지 내용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같은 문제 갖고 풀어드렸죠.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바로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말재고예요. 기말재고의 현재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기말재고의 현재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네 가지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그 저기 기말재고의 현재 시가가 반영돼 이 말 해석이 안 돼.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사온 게 기말재고에 들어가 있으면 시가가 잘 반영되겠죠. 같은 말인데 몰라. 왜? 그런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재고의 현재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오래전에 사갖고 왔던 건 먼저 팔잖아요. 최근에 사갖고 왔던 게 기말재고에 반영되잖아요. 남아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매출원가의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출원가라는 건 파는 거죠.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거, 최근에 사갖고 온 걸 팔면 매출원가의 시가가 제일 잘 반영되겠죠. 그게 무슨 방법이겠어요? 후입선출법이에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문제에서 말로 설명 나오잖아요. 이거 말뜻 못 알아들으면 손도 못 대,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기말재고의 시가가 잘 반영된다는 것은 최근에 사왔던 게 기말재고에 남는 거. 매출원가의 시가가 제일 잘 반영된다는 것은 최근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거.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통해서 여기 시가 반영되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전전 시간에 배운 거 다 중요하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재고의 흐름, 이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셔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걔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기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서 물가 하락 시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그럼 뭐겠어요? 왜? 물가가 낮으니까 점점. 어, 저기 물가 하락시라고 얘기하더라도 물가 상승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싹 뒤집으세요. 그럼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 여기 그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 호시선출법은 교재 여기 문제로 좀 크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예제는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평가 예제 갖고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53페이지 있네요.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는 페이지로 53페이지 1번 보기네요. 01번 문제로 여기 문제는 뭘 갖다가 계산해 달라 그랬냐면, 총평균법으로 기말재고 계산 시 단가,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요것도 한번 쓰는 거 보시죠. 자, 순서대로 우선 1월 1일 날 기초재고 나와 있죠. 기초재고는 10개가 있었고요. 단가는 100원이래요. 그러면은 금액은 얼마가 되냐? 1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월 14일이요. 1월 14일 날 매입을 했대요. 매입 30개를 매입했네요. 금액은 120원이었대요. 금액이 120원이면 얼마겠습니까? 3일은 3, 2, 3은 6, 3,600원 되겠네요. 3,600원. 이것도 틀리면 다 틀려지니까 계산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월 29일이 됐어요. 9월 29일. 이번에는 매출을 했대요. 매출 20개. 금액은 140원에 매출을 했네요. 매출액은 2,800원 되겠죠? 2,800원. 그 다음에 10월 17일 또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했고 몇 개를 했냐면 10개. 단가는 110원. 그러면 1,100원 되죠? 1,100원. 자,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그 금액을 갖다가 쭉 써놓은 거,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거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 총평균법부터 설명할게요. 자, 총평균법으로 단가가 얼마냐 그랬는데, 총평균법은요, 말 그대로 뭔가 평균을 하는 거예요. 평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할 대상은 수량이 있죠. 수량을 갖다가, 그러면 금액도 있죠. 그 금액, 총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 수량, 지금 이 1년 동안 발생했던 총 수량은 다 몇 개예요? 자, 봐요. 10개 있죠. 매입한 거 30개 있죠. 그 다음에 또 매입한 거 몇 개. 기초재고 포함한 매입한 총 수량이에요. 매출은 하면 안 돼요. 매입한 것만. 왜냐면 지금 단가가 우리가 산 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수량은 총 몇 개예요? 50개죠. 수량은 총 50개.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도 다 더하세요. 1,000원, 4,600원, 5,600원, 5,7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기초 재고를 포함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의 총 금액은 5,7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가는, 총 평균법은요, 귀찮으니까 우리 1년 동안 발생한 거 총 매입한 수량 더하고 총 매입한 금액 나오게 한 다음에 한 번만 그 단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5,700원을 얼마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수량 50개로 나눠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사갖고 왔던 그 상품의 단가가 지금 얼마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단가가 114원이 됐더란 얘기예요. 한 번만, 총평균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좀 구입했던 기초 재고 포함해서 구입했던 모든 금액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다 더해주고 그거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면 단가가 114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 끝나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자, 단가 답은 이거 나왔죠. 자, 그러면 매출한 거는 몇 개를 매출했는지 판 게 몇 개 팔았어요. 자, 판매한 거 여기다 써볼까요? 예. 판매한 수량은 20개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판매를 했다면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될 텐데 단가는 한 번 계산한 거 얼마짜리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114원 사용했다는 거야. 그럼 금액이 얼마 나와요? 28 나오죠. 22,280원 이렇게 나오죠. 요게 뭐예요? 매출원가. 기말재고는 그럼 재고는 몇 개 남았어요? 재고는 총 50개에서 지금 2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았죠. 30개 남았으니까 여기 단가는 얼마짜리 그냥 똑같이 다 이거 사용하는 거야 지금 총평균법은. 그러면 33 계산이 안 돼. 114 아이고 114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3,420원 나오네요. 3,420원. 요게 지금 기말재고예요. 다 단가 지금 여기 3번 계산한 걸로 다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럼 기초재고에서 그 다음에 기말재고 나왔고 단기매입액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도 한번 뭐 배웠던 거 한꺼번에 다 연습을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기초재고는 1000 단기매입은 얼마죠? 기초 단기매입은 요거 3,600원 하고 1,100원이니까 4,700원이네요. 그죠? 여기 4,700원. 기말재고는 여기 3,420원 나와있죠. 3,420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돼요? 그것도 계산 누르면 되지 뭐. 5,700원에서 3,420원 빼게 되면 2,280원 나오네요. 2,280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 봐 드릴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말재고는 또 어떻게 나오고 뭐 등등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말뜻부터 이해해야 돼요.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동이라는 말 뜻이 매입할 때라는 뜻이에요.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다시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야. 매입할 때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월 1일은 기초재고가 있으니까 매입한 게 없으니 그대로 단가는 100원이 되겠죠. 평균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이 있어야지 돼요. 자, 두 번째 1월 14일 날 보니까 매입했죠. 매입한 거 지금 총 수량이 몇이에요? 날짜 여기다 기억하시라고 14일 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데 수량은 다 더하세요. 그럼 40개죠. 금액도 다 더하세요. 얼마예요? 4,600원이죠. 4,600원이면 지금 단가가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여기 100원이다, 120원이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동평균법은. 즉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재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단가는 얼마가 계산되냐면 4,600원을 수량 몇 개로 나눠주면 된다? 40개로 나눠주게 되면 115원이 계산이 돼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여기 단가가 115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매출을 했어요. 매출 몇 개 했습니까? 매출 20개 여기다가 매출
20개 했는데 단가는 지금 얼마로 계산됐어요? 115원으로 계산됐잖아. 매출할 때. 그죠?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다시 계산된 단가를 기록하는,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곱하기 115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고 2,3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재고. 기말재고 몇 개 남았어요? 여기 40개에서 50개에서 20개 빼니까 30개 남았죠. 30개 남는 건 어느 방법을 써도 재고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단가는 지금 매입할 때 단가 다시 계산해 주기로 했었죠. 그죠? 뭐 금액, 재고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재고 단가는 변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계산을 다시 해 놓을게요. 자, 남아있는 거 지금 여기 40개, 그 다음에 중에서 20개 팔았으니까 20개 남아있죠. 여기 재고 금액이 20개가 남아있는데 얘 20개의 단가는 얼마였었어요? 115원이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20개 115원 하니까 2,300원은 갖고, 그 다음에 10월 17일에 사갖고 왔던 거 몇 개 사 있어요? 10개.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1,100원. 자, 그러면 여기 또 뭐 해줘야 돼요? 평균 내줘야 되죠. 총 수량은 지금 몇 개 남아 있는 건데? 30개 남아 있죠? 총 수량은 30개. 총 금액은 얼마예요? 3,400원. 이렇게 나오죠. 3,400원을 30개로 나눠줘 보세요. 나누기 30개. 그럼 113점 얼마 나오죠? 소수점으로. 여기 계산이 맞춰진 게 아니라서 그래요. 상관없고요. 113원으로만 할게요. 자, 단가가 113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3,400원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기말 재고 금액은 30원짜리 30개가 있는데 기말 재고 금액은 단가는 얼마짜리로 113원짜리로 금액은 3,400원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봐요.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은 여기 2,300원에다가 그냥 이 금액만 더하면 돼요. 왜냐하면 단가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 얘하고 얘만 더하게 되면 3,400원이 금방 계산이 되더란 말이죠. 자, 그리고 얘도 표로 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상품 계정이고요. 자, 기초재고는 똑같이 얼마? 1,000원은 변동사항 없고요. 단기에 매입한 것도 당연히 변동사항 없겠죠. 4,700원도 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기말재고가 달라졌죠.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3,400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5,700원에서 3,400원 빼면 2,300원 나오네요. 2,3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무슨 방법이다? 이게 이동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 다시 계산해 주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총평균법. 자,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계산하는 방법도 이게 지금 처음 설명 듣고 한꺼번에 네 가지 다 들어갔고 정신은 없겠지만 시험 문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회계 그 1급 정도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기초적인 선입선출법 처음 배운 거 있죠. 선입선출법하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동평균법 나와요. 근데 평균이란 말만 이해하신다면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먼저 하시기 전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부터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총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거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일단 이것도 캡처를 해놓고 이따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교재를 보고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재고자산에서 평가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수량, 그다음에 단위당 원가 요거를 곱해서 기말재고자산을 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우리는 두 개 합친 혼합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해 드렸던 단가 산정 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소매지급법. 소매지급법은 보통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그 백화점에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보통 저기 뭐죠? 주변에 백화점 많나요? 아니면 일반 회사들이 많을까? 그래서 백화점 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 후입선출법 있잖아요. 국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것도 세무 2급 정도에 1급 정도에 보기에 나와요. 우리가 배웠던 단가 산정 방법 설정 방법 단가 산정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중평균법에는 계속 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과 그다음에 실질 재고조사법에 총평균법이 있다. 그래서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은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실질 재고조사법에서는 총평균법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표준원가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는 인정하지만 기준재고법, 화폐가치 후입선출법, 매출 총이익률법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 방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크기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서가 되고 매출원가는 반대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말로 설명됐어도 아까 제가 써드렸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이해가 더 빠르시죠? 자, 봐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하고 교재만 보고 공부가 가능할까? 어려울까? 뒤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그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서는 교재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해주는 게 돈은 들어가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 기말 재고 자산 관련돼서는 일단 여기 항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